여러분, 은행 금고에 현금이 딱 1억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고객들에게 15억을 송금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은행이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금고에 없는 돈은 전산 시스템이 알아서 막아버리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대한민국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직원이 오타를 냈다 정도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돈이 공중에서 창조되어 거래된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벨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빗썸이 회사 물량과 고객 예치금을 다 합쳐서 실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약 4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산 오류로 고객들에게 뿌려진 비트코인은 무려 62만 개였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새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원장 잔고가 잘못 반영되면서 계좌에 표시되고 거래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유령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체는 없는데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이 시세 기준으로 60조 원대 규모가 내부 원장에 잘못 찍힌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금괴 없는 돈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영어로 오프체인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그 내역이 블록체인에 바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 내부 장부, 즉 엑셀 파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뀔 뿐이죠. 쉽게 말해 내부 통제나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보유량과 다른 숫자가 장부에 찍혀서 계좌에 표시되고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위험한 입력창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유량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려고 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경고창이 뜨면서 막았어야 하는데 시스템은 60조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그대로 승인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이 유령 코인이 249명의 계좌에 꽂혔고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후 7시 정각 빗썸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에게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이 중 실제로 박스를 연 사람은 249명, 평범한 이벤트처럼 보였죠. 그런데 화면을 본 순간 249명은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계좌에 찍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5만 개를 받아서 단숨에 자산이 4조 9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재벌이 된 거예요. 오후 7시 20분. 빗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합니다. 오후 7시 35분. 거래와 출금 차단을 시작합니다. 오후 7시 40분. 차단 완료. 딱 35분이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시간. 이 35분 동안 249명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한다. 오류가 수정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외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긴다. 세 번째, 바로 매도해서 현금을 만든다. 네 번째, 일단 팔아서 시세를 떨어뜨린 다음에 싸게 다시 사서 차익만 챙기고 원래 수량은 돌려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시세 교란 목적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80여 명이 실제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빗썸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비트코인을 잘못 받은 고객 중 80여 명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몇 분 만에 16% 급락했습니다. 9,769만 원이던 시세가 8,11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거래소 시세가 9,800만 원대를 유지하는 동안 빗썸 안에서만 17% 싸게 거래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폭락 사이에 자동 손절매를 걸어놨던 일반 사용자들의 자산이 낮은 가격에 팔려나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유령 코인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의 매도 물량 때문에 손실을 본 겁니다. 빗썸은 7일 새벽 공지를 통해 61만 8,212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으며 이는 전체 오입금 수량의 99.7%라고 밝혔습니다. 외부로 전송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매도된 1,788개 비트코인의 경우 93%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맞추겠다고 했어요. 빗썸은 피해 보상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 총 110%를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 대상 거래 수수료 0% 혜택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수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우려를 제기했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내부 통제에 구멍이 있으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숫자가 장부에 표시되고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핵심은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2만 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입니다. 보유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부 통제 위반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은행에 금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금괴는 진짜 금괴가 4만 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이 금괴를 일일이 꺼내서 주고받지 않습니다. 대신 고객들 통장에 숫자만 적어요. 철수가 영희한테 금괴 10개를 팔면 실제 금괴는 금고 안에 그대로 있고 철수 통장에서 10이 빠지고 영희 통장에 10이 더해지는 거죠. 이 방식은 빠르고 편리해요. 무거운 금괴를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 세계 거래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업비트도, 바이낸스도,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오프체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밖에서 장부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금괴가 4만 개밖에 없으면 통장 숫자를 합쳐도 4만 개를 넘을 수 없어야 해요. 누군가 금괴 100개를 입금하면 금고 보유량이 4만 100개가 되고 그때 비로소 통장에 100이 찍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빗썸에서는 금괴 4만 개밖에 없는데 통장에 62만 개를 찍어버렸어요. 실물은 없고 장부에만 있는 유령 금괴가 생긴 겁니다. 이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전제로 사실상 거래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코인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실제 가상자산의 이동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 등으로 이전할 때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2018년에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 등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수사한 결과 해당 거래소들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을 거래 매물로 내놓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교수는 이 같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는 외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주기적인 점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통제는 거래소의 내부 통제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마음만 먹으면 코인을 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장부상 거래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만 바꾸면 된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빗썸 사건이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보유량 4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62만 개가 내부 원장에 찍힌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100만 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첫째, 외부 감사입니다. 거래소는 분기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요. 장부상 코인과 실제 보유 코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단, 실시간은 아니고 분기별입니다. 둘째, 출금 요청이에요. 고객이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빼려고 하면 실제 코인이 필요해요. 없는 코인은 못 보냅니다. 대량 출금 요청이 오면 들통나는 거죠. 셋째, 현행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만큼의 실제 코인을 보유해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1억 원이라 솜방망이 수준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실시간 감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기별 감사 사이에 3개월 동안 거래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빗썸 사건이 35분 만에 발견된 건 직원 실수라 티가 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의도적으로 조금씩 찍어낸다면 알아차리기 훨씬 어렵죠.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거래소가 내일 부도나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잖아요. 그럼 거래소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자보호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별도 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상자산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처럼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둘째,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 전액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래소가 파산, 해산, 사업자 신고, 말소 등이 될 경우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은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넷째, 거래소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22년 11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이상의 고객 자산이 증발했어요. 창립자는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고객들은 아직도 일부만 회수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된 사례도 있어요.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했습니다.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됐어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8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2026년 2월 현재 사건이 터진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배상이 진행 중입니다. 12년이에요. 한국은 좀 나을까요?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실물 코인을 콜드 월렛, 그러니까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실제로 지키는지 실시간 검증은 안 돼요. 만약에 빗썸이 내일 부도난다고 가정해볼게요. 당국이 현장 점검과 조치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거래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에서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 보관과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서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장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영어로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내 지갑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래소에 맡긴 순간 그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거래소에 맡겨놨는데 그 거래소가 망하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처럼 보호도 안 되고 12년째 배상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여러 영업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외부 견제 수준은 전통 자본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보죠. 이 거래에는 3개의 기관이 관여해요. 첫째, 증권사가 주문을 받습니다. 둘째, 거래소에서 실제 매매가 체결돼요. 셋째,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의 보관과 결제를 담당합니다. 세 곳이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예요. 만약 증권사가 이상한 숫자를 입력하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알아차립니다. 3중 안전장치인 거죠.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떨까요? 거래소가 이 3가지 일을 전부 혼자서 해요. 주문도 받고, 거래도 시키고, 보관도 하고, 결제도 합니다. 마치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은행장이 혼자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고 금고 관리도 하는 것과 비슷해요. 누가 견제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교수는 전통 자본시장은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역할을 나눠 상호 견제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중개, 보관, 결제 기능을 모두 수행해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한 거예요.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막아야 할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쳐요. 물건 값을 입력하는데 1,000원짜리를 실수로 1억 원이라고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스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거나 결제 자체가 안 되거나 최소한 관리자 확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빗썸은 60조 원대가 움직이는데 아무 경보도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고가 8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우리 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려다 사고가 터집니다.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담당자가 1,000주를 입력해버린 거예요.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실수로 삼성증권 전체 발행 주식의 31배가 넘는 28억 주 이상의 유령 주식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112조 원. 빗썸 사건과 2배의 규모죠. 더벨 보도를 보면 사고 당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 유령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820억 원어치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에 최대 11.7%나 급락했어요.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안전장치가 7번이나 작동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2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직원 8명 전원 유죄 판결이 났어요.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자체에도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매겼고 전직 대표이사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말이었어요. 이번 빗썸 사건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대법원 2021년 판결을 보면 누군가의 비트코인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다른 사람 계정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받은 사람이 그걸 써버렸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비트코인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고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니니까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법상으로는 남의 비트코인을 가져가도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은행에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횡령죄를 적용하는 기존 판례가 있잖아요. 대법원은 이걸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법에 써있지 않으면 벌 줄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결국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의 사고인데 주식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은 형사처벌이 어렵다. 자산의 법적 지위 딱 하나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인정했거든요. 물건은 아니지만 가치는 있다. 이 애매한 틈이 지금 이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80명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매도 버튼을 누른 걸까요? 우리 직감은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남의 돈인 줄 알면서 팔았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좀 다른 그림이 보여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이걸 멘탈 어카운팅, 우리말로 하면 심리적 회계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주머니가 여러 개 있는데 열심히 번 돈은 소중한 주머니에 넣고 갑자기 생긴 돈은 가벼운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가벼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잃어도 덜 아프니까 더 쉽게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확인된 이야기예요. 1994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할 아키스 교수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두 그룹에게 똑같이 돈을 줬는데 한 그룹에게는 미리 받을 거라고 알려줬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예고 없이 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고 없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미리 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더 과감한 도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빗썸 사건에서 계좌에 꽂힌 2,440억은
뇌가 보기에 완벽한 공짜 돈이거든요. 내가 일해서 번 것도 아니고 투자해서 불린 것도 아니고 이벤트 참여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다. 게다가 2025년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 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 공짜 돈 효과는 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에게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80명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매도 버튼을 누른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뇌가 원래 공짜 돈 앞에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35분이라는 시간 압박, 수천억이라는 상상 초월의 금액, 이벤트로 받은 돈이라는 프레이밍까지 겹치면 오히려 안 누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눌렀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80명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인간은 35분 안에 2,440억 원 앞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30년 넘는 연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도덕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잘못된 키를 눌러도 시스템이 그걸 멈출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의 욕심이 매도 버튼으로 향해도 비정상적인 거래는 자동으로 차단돼야 하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한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2021년에 해외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중간자 없이 코드가 자동으로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그중 하나인 컴파운드 파이낸스에서 코드를 업그레이드하다가 연산자 기호 하나를 잘못 썼어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글자 하나의 실수로 약 49만 콤프 토큰이 사용자들한테 잘못 뿌려졌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만 달러, 한화로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컴파운드 창립자 로버트 레쉬너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10%는 보상으로 가져가도 좋으니 나머지 90%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돌려주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소득으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대부분 신원이 확인된 상태다. 라고요. 이 발언이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네가 실수해놓고 위협하냐는 거였죠. 레쉬너 본인도 나중에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무례한 접근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젠레조 집계 기준으로 2021년 10월 중순 자발적으로 반환된 건 약 16만 3천 개, 금액으로 약 5천만 달러, 약 13만 개는 아예 인출 자체를 안 했고요. 문제는 나머지 약 20만 개. 이건 인출해 갔으면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레쉬너가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웃기다, 당신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빗썸 역시 미회수 고객들을 한 명씩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있고 불응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거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해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로는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다 써버리거나 파산해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금융위원회는 사고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긴급회의를 열고 금감원, 금전권, 거래소, 공동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량 초과 지급 사례와 내부 통제 시스템 취약성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총량 관리와 외부 견제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와 연계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외부 기관의 정기 자산 점검, 전산사고 시 고의, 과실 무관한 사업자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 규정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이 교수는 거래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을 막는 인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시점마다 보유 총량을 자동 점검해 초과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거래소 보유 코인과 고객 화면 표시 총량이 일치하는지 암호 기술로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비트겟은 2025년 10월 비트코인 준비율 307%를 공시했고, 크라켄은 2014년부터 독립감사를 받아왔습니다. OKX는 개인정보 노출 없이 검증 가능한 영지식 증명 기술까지 결합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거래소 준비금 증명을 법으로 표준화해서 의무화하는 건 주요국에서도 아직 정비가 덜 된 영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주로 발행자 중심이라 거래소 준비금 증명과는 결이 다릅니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각 거래소마다 실제 보유한 코인만큼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유 자산과 장부상 수량이 상시 일치하도록 점검하고 보유량을 넘는 지급은 입력 단계에서부터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AI 블록체인 업계의 한 스타트업 대표도 인적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년 전 삼성증권 사태를 돌아보면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금융위원회가 업무 정지, 과태료, 대표이사 징계까지 부과하면서 증권업계 전체의 배당 프로세스 검증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거든요. 같은 실수가 2번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이번 빗썸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의 입력 실수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키보드 하나 잘못 누르는 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실수 하나가 실보유량의 14배짜리 유령 코인을 만들면서도 왜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느냐는 것,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하냐는 것, 그리고 35분 동안 수십 명이 수천억 원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빗썸의 회사 보유분은 175개 수준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이용자 예치분까지 포함해도 수만 개 단위의 관리 잔고보다 훨씬 큰 62만 개가 내부 원장에 찍힌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짤 것인가. 천조 단위 시장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휴먼 에러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사실. 거래소가 중개도 하고 보관도 하고 결제도 하는 일인 체제. 실물은 없는데 장부의 숫자만 찍으면 거래가 되는 시스템. 보유량을 초과해도 경보조차 울리지 않는 안전장치의 부재. 80명을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35분 안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거래소나 가상자산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전달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